서울의 심장부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을 삼켜버린 초고층 빌딩의 스카이라운지. 빗방울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두드리며 도시의 야경 위로 아련한 수채화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원목 테이블, 그 한쪽 끝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TK그룹의 젊은 총수, 맞춤 제작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감쌌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고대 로마의 조각상처럼 차갑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을 완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검은 눈동자였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TK그룹의 강만철 회장, 그의 아버지와 YS그룹의 윤 회장 부부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윤 회장 부부의 옆에는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주인공 윤채경이 조신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류층이 추구하는 모든 미덕을 갖춘 여자였다. 우아한 미소 명문대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지성, 그리고 YS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배경까지. 오늘 이 자리는 두 그룹의 결합을 공식화하는 사실상의 약혼식이나 다름없었다. 태주나 윤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있는 개냐. 침묵을 깬 것은 강만철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강태준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시선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를 향했지만 그 안에는 존경심보다는 냉소적인 무관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듣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주변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윤채경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강 총수님, 저희 YS 갤러리에서 곧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특별 전시회를 열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없습니다. 태준의 대답은 단호하고 간결했다. 윤채경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내 미소를 되찾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어려운 상대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 있었다. 그 어떤 남자도 그녀의 아름다움과 배경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었으니까. 강만철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이놈이 일에만 빠져 살아서 예술에는 영 문외한입니다. 채경이가 옆에서 좀 가르쳐주면 좋겠구나. 아버님, 저는 제 사람은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윤채경의 심장에 박혔다. 윤 회장의 얼굴도 굳어졌다. 강만철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강태준, 이게 무슨 무례한... 태준은 마침내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시간 낭비는 이쯤에서 끝내시죠. 저는 이 결혼에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YS그룹 전체를 향한 모욕이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뭐라고? YS그룹과의 합병은 이 결혼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감정 없는 인형놀이에 어울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앞으로 이런 자리는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윤 회장 부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뒤돌아섰다. 그의 등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모욕감에 휩싸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그는 미련 없이 그 질식할 듯한 공간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레스토랑 밖은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김비서가 우산을 들고 다가와 차문을 열었다. 제네시스 그 기구심의 뒷좌석에 몸을 싣자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는 빗속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창밖으로 번져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현실감 없는 꿈처럼 아득했다. 태주는 태블릿 PC를 켜고 방금 전에 불쾌한 기억을 지우려는 듯 밀린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사랑 결혼 그에게는 주가 그래프와 인수 합병 서류가 훨씬 더 흥미롭고 명확한 대상이었다. 차가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작스러운 급정거에 태준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의 미간이 짜증으로 좁혀졌다. 무슨 일이지, 김비서? 죄송합니다, 총수님. 앞에 사람이... 운전석에 김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무심하게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간이 멈췄다. 거센 비가 아스팔트 위를 때리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원형의 무대 위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옆으로 쓰러져 바퀴 하나가 흉하게 구부러진 휠체어. 그 주변으로 캔버스와 물감붓 같은 화구들이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애쓰고 있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움직임은 더뎠고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것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태준의 차가 지나가며 고인 빗물을 튀겼다. 흙탕물이 그녀와 그녀의 소중한 화구들을 가차없이 덮쳤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악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여자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어둠 속 차 안에 앉아있는 태준과 마주쳤다. 그것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슬픔이나 원망 혹은 두려움 같은 감정은 없었다. 대신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꺾이지 않는 오기와 처절한 저항감이 담겨 있었다. 흠뻑 젖은 채 흩어진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고 순수하게 빛나는 날것 그대로의 영혼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태주는 숨을 쉬는 것을 잊었다.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계산된 미소를 짓는 여자들. 그의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탐욕과 가식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저 눈은 달랐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겠다는 강인한 생명력. 총수님, 김비서의 조심스러운 부름에 태주는 정신을 차렸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비서는 그것을 계속 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멀어져 갔다. 태주는 룸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그녀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빗속에서 홀로 자신의 부서진 세상을 일으켜 세우려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인해 보이는 뒷모습. 그 모습이 그의 마음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가 살던 완벽하고 차가운 세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내부는 온통 무채색의 미니멀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 마치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차갑고 정적이었다. 태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 들린 와인잔은 이미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빗속의 그녀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강렬한 눈빛. 그는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강하게 마음이 흔들렸을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켰다.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 없던 그가 이름도 모르는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의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태주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오른팔이자 비서실장인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의 비서, 네 총수님, 말씀하십시오.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정확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밤 9시경 강남구 청담동 인근 골목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해.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셨습니까? 휠체어를 탄 여자였어.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뇌리에 박힌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나지막이 명령을 내렸다.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다음 날 아침 TK그룹의 심장부인 TK타워 최상층. 강태준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군더더기 없이 광활하고 차가웠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풍경을 지배하는 자리에 앉은 태준은 도시의 왕처럼 보였다. 똑똑!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최 비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언제나처럼 그의 표정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고 걸음거리는 소리 없이 정확했다. 총수님, 어젯밤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최 비서는 파일을 태준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태준은 하던 일을 멈추고 파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파일을 여는 순간 집무실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무거워졌다. 파일의 첫 장에는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빗속에서 처절하게 발버둥 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맑고 단아한 얼굴. 하지만 태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역시나 그녀의 눈이었다. 사진 속에서도 그 눈은 여전히 깊고 강한 빛을 품고 있었다. 이름 한서연 H한 루이관만 24세. 직업 화가 지망생. 현 인사동 작은 갤러리 아르바이트생. 거주지 강북구 미아동 옥탑방. 태준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가족관계 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 모두 사망. 사고 당시 부친 한상진 개인사업 사망 계모. 김미숙과 이복 동생 한유라 생존. 한서연 본인은 이 사고로 왼쪽 다리에 영구적 장애를 입음. 특이사항 부친 사망 후 계모와 이복 동생이 모든 유산 및 보험금을 가로챈 뒤 연락 두절. 이후 한서연은 보육원에서 잠시 생활하다 성인이 된 후 독립. 현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월세가 수개월째 밀린 상태.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개인전은 판매 실적 거의 없이 내일 종료 예정. 서류는 간결하고 사실적이었다.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텍스트의 나열. 하지만 그 건조한 글자들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고통스러운 삶이 태준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배신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세계를 지켜온 여자. 빗속에서 본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과 강인한 눈빛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생존자였다. 태준은 파일을 덮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최 비서, 네 총수님. 그녀의 전시회에 있는 그림들 전부 매입해. 최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다. 어떤 이름으로 진행할까요? 추적 불가능한 해외 미술 수집가의 이름을 이용해.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대금은 당장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해. 절대 나나 TK그룹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성능 좋은 휠체어를 알아봐. 그녀의 몸에 맞춰 주문 제작하고 익명의 기부단체, 경품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그녀의 집으로 보내. 네. 또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가장 낮고 허름한 동네의 어느 옥탑방을 향해 있었다. 그 계모와 이복 동생.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아봐.
일단은 정보만 수집해. 아직 움직이지는 마. 그의 목소리에는 소리가 내린 듯한 냉기가 실려 있었다. 최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태주는 다시 한서연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그에게도 무척이나 낯선 감정이었다. 한편 한서연의 세상은 회색빛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도착한 옥탑방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작업실이었다. 좁고 낡았지만 햇살만큼은 공평하게 쏟아지는 곳. 하지만 오늘은 그 햇살마저도 야속하게 느껴졌다. 망가진 휠체어가 방 한구석에서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듯 흉하게 놓여 있었다. 집주인에게서는 아침부터 월세를 독촉하는 문자가 와 있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다. 내일이면 끝나는 전시회. 단 한 점도 팔리지 않은 그림들은 마치 그녀의 재능 없음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서연은 붓을 잡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꿈을 그리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캔버스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갤러리 관장님이었다. 받지 않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내일 전시회 철수 문제를 상의해야 할 것 같아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관장님. 한 작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관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으로 격앙되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무슨 일이세요? 방금 전에 어떤 해외 컬렉터라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한 작가 그림을 전부 다 사겠다고 하잖아. 인터넷으로 우연히 보고는 완전히 반했다면서. 네, 전부 다요. 그게 무슨...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장난 전화가 아닐까.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그런데 방금 갤러리 계좌로 그림값이 전부 입금됐어. 자그마치 5천만 원이야. 한 작가, 이거 꿈 아니지. 5천만 원. 서연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감 없는 액수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전화를 끊고 은행 앱을 켰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찍힌 숫자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교회이 몇 개인지 세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저 눈물만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 것만 같았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이가 자신의 그림을, 자신의 세상을 알아봐 준 것이다. 며칠 후 또 다른 기적이 그녀를 찾아왔다. 커다란 상자가 그녀의 옥탑방 문 앞에 배달되었다. 장애 예술인 후원재단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런 이벤트에 응모한 기억이 없었지만 상자를 열어보고는 숨을 헛들이 마셨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티타늄 휠체어가 광택을 내며 누워 있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고 디자인은 세련되었으며 마치 그녀의 몸을 위해 맞춘 듯 완벽하게 편안했다. 함께 들어있는 카드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상황 때문에 당신의 빛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예술 애호가로부터. 서연은 카드를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울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있었다. 이 따뜻한 기적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다시 붓을 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과 감사를 담아낼 것이었다. 그 시각 TK타워 집무실. 강태주는 최 비서가 가져다준 작은 도록을 보고 있었다. 한서연의 전시회 도록이었다. 그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의 그림에는 그녀의 삶이 담겨 있었다. 때로는 고독하고 슬펐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을 놓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그곳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 한 소녀가 위태롭게 서서 작은 등불 하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을 밝히는 그 등불의 빛은 그날 밤 빗속에서 그가 보았던 그녀의 눈빛을 꼭 닮아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 속 소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차갑고 단단하기만 하던 그의 세계에 작지만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입가에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 희미한 미소가 그려졌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름 모를 여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사랑의 시작이었음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시간은 여전히 분과 초 단위로 쪼개져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세계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오가는 보고서들은 지루하게 느껴졌고 빈틈없이 짜인 회의들은 공허하게 다가왔다. 그의 생각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아닌 낡고 허름한 어느 옥탑방으로 그는 한서연에 대한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의 나이, 그녀가 겪은 사고, 그녀를 버린 사람들. 종이 위의 정보들은 그녀의 삶의 궤적을 알려주었지만 그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채워주지 못했다. 익명으로 건넨 돈과 휠체어는 그녀의 급한 불을 꺼주었을지언정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는 꺼주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고 싶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날 밤 빗속에서 보았던 강렬한 눈빛의 주인을, 사진 속 맑은 미소의 주인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태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강렬한 충동이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최 비서를 호출했다. 오늘 오후 3개월 전부 취소해. 깜깜해지 못하. 최 비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화상회의가 잡혀있는 오후였다. 강태준이 사적인 이유로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총수님, 하지만 중요한 미팅이 생겼어.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태준은 평소 입던 딱딱한 슈트 대신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와 슬랙스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TK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평범한 한 남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물론 그가 걸친 옷들은 평범한 사람이 엄두도 못 낼 명품이었지만 적어도 위압적인 분위기는 한결 덜어주었다. 그가 향한 곳은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였다. 그가 평소 드나들던 거대하고 상업적인 갤러리가 아니었다. 이제 막 세상에 이름을 알리려는 무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소박하게 걸려있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낯선 공기 속에서 그는 약간의 이질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한서연은 안내 데스크에서 팸플릿을 정리하고 있었다. 새로 선물 받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녀는 빗속에서 보았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다.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꾸미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온화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이 안으로 들어서자 인기척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태준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날 밤 어둠 속 차 안에 있던 남자의 얼굴을 기억할 리 없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인 존재감과 수려한 외모에 순간 숨을 멈췄다. 태준은 일부러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벽에 걸린 그림으로 향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림을 보러 온 사람처럼. 실례합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이 그림 유화 물감을 여러 겹 쌓아 올린 임파스토 기법이 독특하군요. 작가가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잠시 넋을 잃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다. 네, 손님. 이 작품은 신진 작가인 박민준 작가의 숲의 속삭임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은 두터운 질감을 통해 숲의 깊이감과 생명력을 표현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물감을 쌓은 게 아니라 그녀는 그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단순히 옳은 정보를 읊는 것이 아니었다.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심 어린 애정이 목소리 하나하나에 묻어났다. 태주는 그림이 아닌 그녀를 보고 있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온 그에게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그녀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그림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의 대화는 미술 기법에서 시작해 예술가의 삶,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과묵하기로 유명한 강태주는 지난 몇 년간 했던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한서연 씨도 그림을 그린다고 들었습니다. 태준이 무심결에 던진 말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자신의 이름표를 본 모양이었다. 아, 네. 그냥 취미로 조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릴 만한 실력은 아니에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은 이미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으니까. 바로 그때였다.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자가 갤러리 안으로 들어오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 이게 그림이야, 낙서야. 이런 아마추어 작품들만 모아놓고 갤러리라고 할 수 있나. 여자는 거만한 시선으로 그림들을 훑어보다가 서연의 휠체어를 보고는 경멸적인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늘 겪는 일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시선이었다. 서연이 미쳐 아무런 대응도 하기도 전에 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부드러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날카로운 얼음 같은 냉기가 흘러나왔다. 사모님께서는 마티스의 야수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티스, 색채를 해방시켜 형태의 종속에서 벗어나게 한 그의 시도가 미술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신다면 눈앞에 있는 이 신진 작가의 대담한 색채 실험을 낙서라고 폄하하지는 못하실 텐데요. 물론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 돋친 지성은 중년 여자의 무지를 정확하게 겨냥했다.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는 씩씩거리며 갤러리를 나가버렸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에 서연은 멍하니 태준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자신과 예술을 함께 사랑하던 부드러운 남자에게서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배자의 모습이 언뜻 비쳤다. 그는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그림들을 지켜준 것이다. 태준은 서연의 시선을 느끼고는 금세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치 자신의 돌발 행동이 쑥스럽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서요. 그의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샘솟았다. 이 잘생기고 박식한 남자가 어쩌면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녀의 가슴이 작게 두근거렸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태주는 아쉬움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공간을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처음 이야기를 나누었던 숲의 속삭임 그림을 가리켰다. 이 그림 제가 사겠습니다. 그는 일부러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준비해온 TJ 캉이라는 이름이 적힌 개인 카드로 계산을 마쳤다. 다시 뵙게 되면 면 좋겠군요. 한서연 씨. 그는 그녀의 이름표를 보고 알게 된 이름을 처음으로 입에 담았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실린 자신의 이름이 유난히 특별하게 들렸다. 저도요. 손님. 서여윤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태준이 갤러리를 나와 대기하고 있던 채 오르자 김 비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짜 미소가 강태준의 입가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채탄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낯설고 혼란스러우면서도 부정할 수 없이 기분 좋은 감각이었다. 수년간 그를 지배해온 얼음의 벽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다음번 우연한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몇 주가 흘렀다. 강태준의 우연한 갤러리 방문은 어느새 둘만의 정기적인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을 핑계대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바쁜 스케줄을 쪼개 인사동의 작은 골목을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아직 미완성인 스케치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예술을 넘어 서로의 일상과 생각, 그리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영역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 앞에서 TK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태준 씨였다. 태준의 변화는 TK그룹 직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만년설 같던 총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머무는 일이 잦아졌고 살벌하던 회의 분위기도 아주 약간은 부드러워졌다. 직원들은 세상의 종말이 오려는 징조가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봄 햇살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한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겨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태준이라는 남자에게 끌리면 끌릴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완벽한 외모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성 몸에 밴 기품까지.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다. 장애를 가진 달이 가난한 현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세상. 이런 나를 그 사람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사랑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처받는 것이 무서웠다. 이 달콤한 시간이 결국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릴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한 벽을 치기 시작했다. 그의 질문에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대답하고 그의 따뜻한 시선을 애써 피했다. 태준은 그녀의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고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조바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관계가 이처럼 아슬아슬한 감정에 줄타기를 하는 동안 서울의 또 다른 곳에서는 차갑고 악의적인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YS그룹의 윤채경은 그날의 모욕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굴욕감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라 자부해온 그녀를 거절한 강태준. 그녀는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의 뒤를 밟게 했다. 그리고 탐정이 가져온 보고와 사진들은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윤채경은 책상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노려보았다. 사진 속에는 강태준이 인사동의 허름한 갤러리를 드나들며 휠체어를 탄 여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네, 아가씨.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저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채경의 얼굴이 질투와 경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나 윤채경을 버리고 고작 저런 여자라니. 다리까지 저는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고아 야토. 그녀의 상처 입은 자존심은 맹독 같은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이 여자에 대해 전부 알아내세요.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윤채경의 명령은 집요했다. 그리고 며칠 뒤 탐정은 한서연의 모든 과거를 담은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끔찍했던 교통사고에 진실계모 김미숙에게 수상쩍게 지급된 거액의 보험금. 그 후 하루아침에 버려진 한서연의 처지. 그리고 현재 그 계모와 이복동생 한유라는 그 돈으로 강남에서 호화로운 편집숍을 운영하며 상류층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추악하고 어두운 그림이 완성되었다. 윤채경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무기였다.
한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여자와 어울린 강태준에게까지 망신을 줄 수 있는,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온라인 연예 매체 기자에게 익명으로 모든 자료를 넘겼다. 최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은 하나의 기사로 폭발했다. 단독 TK그룹 강태준 총수의 새로운 신데렐라, 그 비극적 과거의 진실 친족에 의한 상속 재산 노린 계획된 사고였나. 기사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펼쳐졌다. 한서연의 실명과 사진 장애를 얻게 된 사고의 전말 그녀를 버리고 호의호식하는 계모와 이복 동생의 이야기까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세상은 들끓었다. 연민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잔인했다. 동정심 유발해서 재벌 꼬시려는 수법이네. 장애가 벼슬이냐. 저런 어두운 과거를 가진 여자가 어떻게 TK의 안주인이 되나. 익명의 네티즌들은 그녀의 상처를 무자비하게 물어뜯고 조롱했다. 한서연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기사와 악성 댓글들. 그녀의 사적인 고통은 전 국민의 가십거리가 되어 있었다. 옥탑방 문 앞과 갤러리 주변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갤러리 관장은 미안하다며 당분간 출근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해왔다. 그녀는 좁은 옥탑방에 갇혔다. 공포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다. 지난 몇 주간의 기적 같았던 시간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태준 씨가 이 사실을 알면 분명 더럽고 추한 과거를 가진 자신에게 역겨움을 느끼고 떠나버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세상과 그리고 그와의 모든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렸다. 물론 그 소식은 강태준에게도 즉시 보고되었다. 그는 막 이사회를 주재하던 참이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 PC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에 떠있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한서연의 사진을 본 순간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회의실의 온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젊은 총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인적인 기세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는 회사의 이미지나 주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기사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을까. 꽝!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낮아빠지는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회의는 여기까지. 그는 지옥의 악마처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며 최 비서에게 명령을 쏟아냈다. 이 기사 누가 최초 유포자인지 당장 알아내. 찾아내서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간다. 당장.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CEO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여왕이 공격당한 것에 분노한 한 마리의 맹수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얼음벽은 녹아내린 것이 아니었다.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뜨거운 화산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세상 전체와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있었지만 강태준의 세단은 맹수처럼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가르며 질주했다. 차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리며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법무팀 악성기사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댓글 단 놈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잡아내. 합의는 없어. 그는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 같았다. 그의 군대는 TK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이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다는 차가운 음성 안내만 반복될 뿐이었다. 닿지 않는 전화에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조바심과 분노가 뒤섞여 검은 눈동자를 잠식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가 마침내 그녀가 사는 낡은 동네의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기자들이 그녀의 옥탑방으로 향하는 좁은 입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다. 총수님, 위험합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의 등장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져 나왔다. 강태준 총수님, 기사 내용 사실입니까? 한서연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와 질문들이 그에게 쇄도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저 꼭대기 옥탑방의 작은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경호원들이 길을 트자 그는 쏟아지는 질문과 플래시 세례를 뚫고 성큼성큼 계단을 올랐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뛰어본 적 없었던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울리고 있었다. 옥탑방의 낡은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연 씨, 나예요. 문 좀 열어봐요.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길한 침묵에 태준의 이성이 마비될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문 열어. 그의 짧은 명령에 경호원이 특수공구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태준은 얼어붙었다. 방 안은 불이 꺼진 채 어두웠고 커튼까지 쳐져 있어 대낮인데도 밤처럼 컴컴했다. 그 어둠 속에서 서연은 방구석에 무릎을 감싸 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작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다. 빛나던 그녀의 휠체어는 창가에 버려진 섬처럼 외롭게 서 있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본 순간 태준의 분노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했다. 그가 다가가자 그녀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그를 발견하자 공포로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경멸하거나 동정할 것이라 생각했다. 가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눈물로 잠긴 목소리가 애처롭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덮고 있던 담요를 부드럽게 걷어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대신 세상을 전부 태워버릴 듯한 강렬하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디에도 안 가.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단단했다. 내 말 들어요, 한서연. 당신의 과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들이지. 내가 여기 있어.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아.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자 애써 억누르고 있던 서연의 소름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위기 속에서 태어난 그들의 첫 번째 진짜 포옹이었다. 그가 그녀를 안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아버지 강만철 회장이었다. 스캔들에 대한 분노가 수화기 너머로까지 느껴졌다. 태준은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며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제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아버지는 빠지십시오. 그는 강 회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 전쟁의 지휘관은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여전히 흐느끼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를 믿어줄 수 있게 현아.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냐는 말이야.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태준은 결심했다. 숨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그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내일 오전 10시 티켓타워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모든 언론사에 연락해. 최 비서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이어 기계처럼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태주는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일 당신은 내 옆에 서게 될 거야. 세상의 동정을 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로서. 그녀의 눈이 충격과 두려움으로 커졌다. 다음날 오전 10시 TK 타워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강만철 회장은 굳은 얼굴로 객석에 앉아 있었고 윤채경은 자신의 집 거실 TV 앞에서 강태준이 저 천박한 여자와의 결별을 발표하리라 예상하며 비웃고 있었다. 마침내 강태준이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눈이 멀 정도의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그는 한 점의 흔들림 없이 침착하고 위압적이었다. 잠시 후 그가 무대 옆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최비서가미는 휠체어를 탄 한서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태준에게서 힘을 얻은 듯 그 표정은 단호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작고 차가운 손을 감싸 깍지를 꼈다. 그는 그녀를 단상 중앙 자신의 바로 옆으로 데리고 왔다. 장내에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울려 퍼졌다. 이 자리에 선 이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옆에 있는 이 여자 한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첫 마디부터 폭탄 선언이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어제 보도된 기사는 그녀에게 가해진 고통스러운 과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잔인함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과 재능, 그리고 강인함을 잃지 않은 한서연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꿰뚫어 좁았다. 그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번뜩였다. 그녀를 해하고 고통 속에 버려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안락한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그녀만을 위해 부드러워진 시선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이 사람은 세상의 동정을 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곁에 제 파트너로서 설 유일한 여자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이마에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일제히 폭발했다. TV를 보던 윤채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졌다. 강만철 회장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서연은 자신을 올려다보는 태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넘치는 감사와 벅찬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거대한 성을 쌓고 세상과 전쟁을 선포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세상 앞의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상은 강태준의 선전포고에 대한 반응으로 들끓었다. 여론은 양분되었다. 일부는 그의 오만함을 비난했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그의 모습에 열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추문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순해 보이자 정의를 향한 싸움으로 재구성되었다. 강태준은 한서연을 더 이상 위험한 옥탑방에 둘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TK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옮겼다. 경호원들이 24시간 상주하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으로 분주하게 전화를 돌리는 태준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차갑지만 고요한 분노에 휩싸인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의 눈 같았다.
그녀는 저 무시무시한 남자가 온전히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는 사랑을 느꼈다. 태준의 방역은 기자회견이 끝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을 전쟁 상황실로 만들었다. 최 비서와 법무팀장 그리고 TK그룹 최고의 회계 분석 전문가들이 그의 앞에 섰다. 첫 번째 타겟은 계모 김미숙과 이복 동생 한유라다.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스크린에 그들이 운영하는 패션 부티크 유미 컬렉션의 정보가 떴다. 회계팀은 저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파헤쳐 탈세, 횡령 자금 세탁, 5년 전 한상진 씨의 사망보험금부터 시작해서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최 비서는 저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해 직원들로부터 부당 대우 증언을 확보하고 거래처와 건물주에게는 재무 상태가 곧 파탄날 거라는 정보를 슬쩍 흘려. 상류층 친구들 저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게 되면 알아서들 떨어져 나갈 거야. 명령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다. 그의 지휘 아래 TK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한 개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유미 컬렉션에 폭풍이 몰아쳤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모든 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해갔다. 익명의 제보자가 너무나 상세하고 정확한 탈세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그들의 비인간적인 직원 대우와 갑질 행태가 언론에 터져나왔다. 거래처들은 하루아침에 대금 결제를 요구하며 거래를 끊었고 상류층 친구들은 전화를 피했다. 김미숙과 한유라가 공들여 쌓아올린 화려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계모와 이복 동생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태준의 칼끝은 이 모든 사건의 기폭제 윤채경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배후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이 아닌 증거가 필요했다. TK그룹에 사이버 보안팀이 투입되었다. 최초 기사를 유포한 기자의 이메일부터 시작해 모든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했다. 윤채경은 대포폰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흔적을 지우려 애썼지만 프로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었다. YS그룹 빌딩 근처 공용 와이파이에 잠시 접속했던 아주 사소한 실수가 그들의 꼬리를 잡게 만들었다. 동시에 최 비서는 최초 기사를 썼던 기자를 압박했다. TK그룹의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겁을 먹은 기자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윤채경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넘겨준 사설 탐정의 존재를, 태준의 사람들은 그 탐정을 찾아냈다.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고 소송으로 파산할 위기 앞에서 탐정은 윤채경이 자신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모든 증거를 넘겼다. 마침내 태준은 윤채경의 목을 겨눌 칼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조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윤채경의 최근 행적을 파헤치던 중 훨씬 더 위험한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그녀가 TK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대한산업의 박민혁 대표와 여러 차례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박민혁, 야심만만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사사건건 TK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남자였다. 태준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윤채경의 개인적인 복수심, 박민혁의 끝없는 야망, 그리고 이 스캔들이 터진 절묘한 시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기업 전쟁이었다. 윤채경이 스캔들로 언론의 시선을 흐트리고 강태준을 혼란에 빠뜨리면 그 틈을 타 대한산업이 TK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것. 스캔들로 인해 TK의 주가가 폭락하는 순간을 노린 완벽한 작전이었다. 성공의 대가로 윤채경은 망가진 강태준을 보게 될 것이고 박민혁은 TK그룹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다. 한서연을 향한 개인적인 공격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에 불과했다. 이제 판도는 서연의 정의 구현을 넘어 TK그룹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날 밤 집무실, 태준은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인물 관계도를 보고 있었다.
윤채경, 박민혁 사설 탐정, 그리고 수많은 화살표들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그의 책상 위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서린 냉혹한 표정을 보았다. 분노가 아닌 먹잇감을 구석으로 몬포식자의 섬뜩한 평온함이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서려있던 모든 냉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깊고 따뜻한 온기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자연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그들의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커다란 진전이었다. 아니, 모든 게 내 통제에 있어.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들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바로 당신을 건드렸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이 전쟁에서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저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려야 할 이유를 만들어줬지. 그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무자비한 공격수가 되어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전략적 방역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참이었다. 강태준이 마련해준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요새였다. 최고급 가구와 음식 철통 같은 보안. 서연은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름다운 금빛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자신을 대신해 세상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태준을 보았다. 그의 헌신에 눈물나게 감사하면서도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옆에서는 파트너가 되고 싶었지. 그가 지켜주기만 하는 연약한 공주님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악몽이 되어 그녀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공포 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바로 분노와 저항감이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 변화의 계기는 사소한 곳에서 찾아왔다. 태준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구들을 방 한가득 채워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동안 붓을 잡을 수 없었다 하셔 여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자신과 태준의 이야기로 떠들썩한 뉴스를 보던 중 한 미술 평론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위대한 예술은 종종 비극을 자양분으로 삼아 태어납니다.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다. 그림은 언제나 그녀의 목소리이자 언어였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도 그림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열린 창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가장 목소리가 필요한 이 순간에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녀는 복수가 아닌 해방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가십 기자들과 가해자들이 제멋대로 써내려간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불타는 듯한 열망으로 캔버스 앞에 섰다. 변태 비엔타이라는 이름의 연작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은 부서진 자장가였다. 캔버스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색채로 가득했다. 끔찍했던 교통사고의 순간, 뒤틀린 쇠조각과 깨진 유리 파편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발목이 부러진 발레리나 인형 하나가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꿈이자 달이었다. 그 배경으로 계모와 이복 동생의 그림자가 무심하고 차갑게 서 있었다. 두 번째 그림은 상속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어린 서연이 화려한 보석 반지를 낀 거대한 그림자의 손에 이끌려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림 전체를 짓누르는 억압적이고 탁한 색감은 당시 그녀가 느꼈던 무력감을 그대로 담아냈다. 세 번째 그림 옥탑방의 고독. 작고 외로운 옥탑방. 하지만 그 잿빛 공간 속으로 한 줄기 고집스러운 햇살이 스며들어 텅 빈 캔버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그림에 대한 희망을 상징했다. 네 번째는 빗속의 조우였다.
어둡고 비에 젖은 거리, 흩어진 화구들 앞에서 웅크린 한 여인.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보이지 않는 차의 헤드라이트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림의 초점은 오직 그녀의 눈에 맞춰져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이 보았던 꺾이지 않는 저항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림, 요새. 이것은 추상화였다. 연약하고 가냘픈 한 송이, 꽃서연 자신을 날카롭고 강인한 수정 결정체 태준들이 사방에서 감싸 안아 보호하고 있었다. 사랑과 안전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 고백이었다. 늦은 밤 박민혁과의 기업 전쟁으로 지쳐 돌아온 태준은 그 광경을 목격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잠들어 있는 서연과 그녀를 둘러싼 채 살아 숨쉬는 그림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한 점 한 점 그림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그는 캔버스에 아로새겨진 그녀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사랑의 역사를 읽었다. 그가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동안 그녀는 홀로 훨씬 더 힘든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다. 태준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막거나 다시 안전한 곳에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최 비서에게 전화했다. 서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갤러리 알아봐. 그들의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한서연 작가의 개인전을 열어. 전시회 제목은 변태, 메타모포시스. 그리고 그녀에 대해 기사를 썼던 모든 기자들과 김미숙, 한율에게도 특별 초대장을 보내. 전시회는 열리자마자 대한민국 문화계 최대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만 그녀의 이야기를 접했던 대중들은 이제 예술이라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형태로 그녀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림들은 아름다웠고 가슴 아팠으며 압도적이었다. 평론가들은 그녀의 천재성을 극찬하며 거대한 신인 작가의 탄생이라 떠들었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용감한 예술가였다. 이것은 그녀의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는 치명적인 심리적 압박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생존 서사의 공식적인 악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시회 마지막 날 밤, 서여연은 갤러리 중앙에서 자신의 작품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쏟아지는 찬사와 격려 속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화와 해방감을 맛보았다. 태준은 뒤쪽 어둠 속에서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와 마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정복했다. 그의 사랑을 통해 힘을 얻었지만 결국 스스로의 상처 입은 마음속에서 가장 강한 힘을 찾아낸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갤러리 안의 기분 좋은 웅성거림 속에서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평생 오늘 당신보다 더 자랑스러운 사람은 없었어. 서연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구해줘야 할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에 당당하게 선 그의 여왕이었다. 강태준의 방역과 한서연의 성공적인 전시회는 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김미숙과 한유라는 파산 직전이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윤채경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박민혁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이용해 YS그룹의 숨통을 체계적으로 조여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앞에서 딸을 원망했고 박민혁은 위기를 감지하고 그녀를 배신한 채 꼬리를 잘랐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하나의 마지막 도박을 계획했다. 한서연, 그 야투만 없으면 돼. 텅 비어버린 유미 컬렉션 부티크에서 김미숙이 증오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윤채경의 눈이 번뜩였다. 아니, 그 야토가 있어야 해.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 그걸 손에 쥐는 거야.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고 잔인했다.
한서연을 납치하는 것, 그녀를 인질로 삼아 강태준에게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고 YS그룹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하며 해외로 도피할 거액의 자금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이성을 잃은 자들이 벌이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가장 방심할 만한 순간을 노렸다.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전시회 마지막 날 밤, 그녀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목이었다. 그들은 고용한 폭력배들을 시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혼란이 발생해 경호원들의 대열이 잠시 흐트러진 그 찰나의 순간, 괴한들이 서연이 탄 차량을 덮쳤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비명과 함께 서연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길 위에는 그녀의 휠체어만이 뒹굴고 있었다. 태준과 그녀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불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서 다른 차에 타고 있던 태준은 스피커폰을 통해 소란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경호팀장의 다급한 외침. 총수님, 사모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졌다. 그 말이 태준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간이 멈췄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내면에서 지금껏 누구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어두운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소리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이 그의 전신을 지배했다. 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복수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감정 없는 살인 기계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채경의 목소리였다. 승리감에 취한 악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짓거렸다. 증거로 어두운 창고 안에서 입이 막힌 채 의자에 묶여있는 서연의 사진을 보내왔다. 시간은 24시간. 경찰에 알리면 그녀는 죽는다. 한편 버려진 창고 안, 서연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그녀가 겪은 변화는 그녀의 내면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납치범들, 즉 김미숙과 한유라, 그리고 고용된 깡패들은 장애를 가진 그녀가 아무런 저항도 못할 것이라 여기고 방심하고 있었다. 바로 그 방심이 기회였다. 그녀를 다른 방으로 옮기는 순간 서연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깡패 중 한 명이 유독 낡고 투박한 은색 지포 라이터를 쓴다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모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녀는 그림을 그리던 섬세한 손놀림으로 그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낚아채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잠시 후 창고 안쪽에 더 깊은 방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녀는 일부러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틈새로 그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아주 작은 단서. 하지만 그녀는 태준이라면 이 작은 단서의 의미를 알아챌 것이라 믿었다. 그는 사막에서 바늘을 찾아낼 남자였으니까. 태준은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사람들만 믿었다. TK그룹의 모든 정보망이 총동원되었다. 대포폰의 마지막 발신지를 추적하고 인공위성과 도시의 모든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분석되었다. 그는 뒷세계의 깡패들의 얼굴을 뿌리고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다. 도시 전체를 샅샅이 뒤져 그녀를 찾아내고 있었다. 최 비서가 이끄는 팀이 납치 경로를 분석해 범행 장소 인근에 버려진 공장지대로 용해 지역을 좁혔다. 그 보고를 받던 태준의 뇌리에 문득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언젠가 서연이 했던 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업 초창기에 그 지역에 작은 창고를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 너무나 희미한 가능성이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태준은 직접 팀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의 부하들이 다른 건물들을 수색하는 동안 태준은 유독 작고 낡은 한 창고에 이끌렸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창고 근처 수풀 속에서 납치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버려진 벤이 발견되었다. 그가 창고로 다가가는 순간 깨진 창문 근처 바닥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은색 지포 라이터였다. 태준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본 적 없는 물건이었지만 그의 심장이 이것이 그녀가 남긴 신호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바로 여기다. 창구 앞에 선 태준의 얼굴에서 섬뜩한 평온함이 사라지고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뒤에서 대기하던 경호팀에게 손짓했다. 소리 없이 무장한 그림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폭풍은 이제 예고가 아니었다. 폭풍 그 자체가 되었다. 감히 자신의 여왕을 건드린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의 폭풍이 마침내 지상에 강림한 것이다. 창고의 낡은 철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어둠과 정적을 깨고 들어온 것은 한 줄기 빛과 그 빛을 등진 채 그림자처럼 서 있는 강태준의 경호팀이었다.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그의 친위대는 소리 없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혼란스러운 총격전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정확하고 무자비한 제압만이 있을 뿐이었다. 고용된 깡패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상황실 안의자에 묶인 서연을 둘러싸고 있던 세 여자는 갑작스러운 습격에 경악했다. 그들 중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윤채경이었다. 그녀는 절박하게 옆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어 서연의 목에 들이댔다. 강태준,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안 그러면 이 여자 죽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경멸하는 듯한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얼어붙은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김미숙과 한유라는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오직 윤채경만을 응시했다. 칼 내려놔.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5초 주주지. 하나, 둘. 그는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세즈. 태준의 위압적인 기세에 윤채경의 시선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본 서연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뒤로 젖혔다. 의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다. 고통스러운 충격이었지만 덕분에 윤채경의 칼끝은 서연의 목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바로 그 0.1초의 순간 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남은 거리를 좁혀 윤채경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낚아채 칼을 빼앗았다. 그리고 짐짝처럼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즉시 세 여자를 제압했다. 모든 상황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아 종료되었다. 태준은 곧장 넘어진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잘라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서질세라 힘껏 안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을 휘젓던 지옥 같던 폭풍이 마침내 고요해지고 있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이닥쳤다. 태준이 미리 대기시켜둔 특별 수사팀이었다. 납치살인 미수 혐의는 현장에서 체포된 그들을 올감했고 태준이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금융범죄 증거들이 함께 제출되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악인들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김미숙과 한유라는 횡령 탈세, 그리고 납치 주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부치크는 압류되었고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은 그들을 희대의 악녀 모녀로 대서특필했다. 윤채경의 운명은 어쩌면 그들보다 더 비참했다. YS그룹은 강태준의 공격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어 딸의 모든 범죄 행각을 폭로하며
공개적으로 의절을 선언했다. 그는 딸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태준에게 넘기는 대가로 YS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멈춰달라는 굴욕적인 거래를 했다. 가족과 돈,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을 잃은 윤채경은 홀로 감옥에 갇혔다.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존심은 재가 되어 사라졌다. 대한산업의 박민혁 또한 대가를 치렀다. 태준은 그가 윤채경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이용해 이사회를 움직였다. 다른 주주들과 연합해 박민혁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이다. 야망으로 가득했던 라이벌은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나는 굴욕적인 최후를 맞았다. 며칠간 뉴스에서는 연일 악인들의 몰락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왔다. 감정적인 복수를 넘어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었다. 비뚤어졌던 세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몇 주 후 태준과 서연은 조용한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에 와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하늘은 수정처럼 맑고 고요했다. 그들은 해변에 놓인 나무 데크 위를 산책하고 있었다. 태준이 휠체어를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다 끝났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정말로 전부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불안이나 슬픔이 아닌 오직 사랑과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워요. 아니, 태준은 그녀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고마워. 당신이 내게 다시 감정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줬어. 당신이 날 구한 거야, 한서연. 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그가 보여준 모든 행동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함께 만들어갈 그들의 미래뿐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6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하다인에 잠잠해졌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떠들썩한 스캔들에서 하나의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 강태준의 TK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견고해졌다. 이전의 냉혹함에 인간적인 온기를 더한 그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세상의 동정을 받는 유리구두를 신은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의 변태 비안타이, 연작은 국내외 미술계의 극찬을 받으며 그녀를 단숨에 가장 주목받는 현대 미술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삶은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태준의 차갑고 미니멀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서연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집의 한쪽 날개 전체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생기 넘치는 그녀의 작업실로 변했다. 유화 물감 냄새와 색색의 캔버스들은 이제 그 집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다. 태준은 종종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몇 시간이고 조용히 바라보곤 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평화와 충만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그녀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물건을 내려주었고 그녀는 일에 파묻힌 그가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챙겼다. 그들의 일상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잔잔하지만 완벽한 사랑으로 채워져 갔다.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개인전이 열리기 하루 전날 밤, 태준은 전시회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오직 둘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갤러리 안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요새 포트레스였다. 갤러리 안을 채운 그림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과거의 고통을 담아냈던 어두운 색채는 사라지고 오직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밝고 따뜻한 작품들만이 걸려 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미소 커피잔을 든 그의 단단한 손, 그들의 집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그리고 함께 치유의 시간을 보냈던 바닷가. 모든 그림이 그를 향한 그녀의 시각적인 연서 리안슈였다. 태준은 그녀를 이끌어 갤러리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비단천으로 덮인 거대한 캔버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가 천을 걷어내자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절벽 위에 서서 눈부신 새벽의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휠체어 뒤에 든든하게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를 지키는 견고한 요새처럼. 하지만 그녀 또한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평선 너머를 가리키며 마치 그들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듯 당당했다. 그림의 제목은 우리의 새벽이었다. 서연이 벅찬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림을 바라보는 사이 태준이 조용히 그녀의 휠체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보석 상자 대신 심플하고 우아한 백금 반지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한때 어둡고 차가운 얼음의 세계에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짙은 감정으로 잠겨 있었다. 누구도 필요 없었고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 그러다 폭풍 속에서 당신이 나타났고 내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었어. 당신은 나의 약점이 아니야, 한서연. 당신은 나의 가장 큰 힘이고 나의 요새야. 나와 결혼해 주겠어. 내가 평생 당신의 요새가 될 수 있도록. 서연은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빛보다 찬란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네, 1000번이라도 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깊이 입을 맞췄다.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는 길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거대한 행사가 아니었다. 가까운 친구들과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된 강만철 회장만이 참석한 채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린 작고 따뜻한 예식이었다. 그녀의 휠체어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태준의 얼굴에서는 단 한순간도 진정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서로의 안식처가 되겠다는 그들의 서약은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다. 1년 후 서여연은 자신의 작품 판매 수익금으로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태준의 TK그룹은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첨단 보조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그들의 집. 서연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고 태준은 그녀의 휠체어 등받이에 팔을 기댄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평범하고 고요한, 그래서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었다. 뭘 그렇게 그려?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스케치북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그와 그녀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서 해맑게 웃으며 놀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한 장면이었다. 태준은 그림을 그리고 그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다 담고도 남을 만큼 깊고 무한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길고 혹독했던 비가 그치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